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공식적으로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대로 가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딱 결정을 해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죠. 이미 100억 불을 줄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100억 불을 더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이 유동성의 금융권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골고루 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었던 달러를 옥죄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환율입니다. 그동안 이머징 마켓의 여러 가지 위험도 모두 환율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아르헨티나 통화라든지 페소 통화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모두 환율의 움직임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감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200억 달러를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12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줄이게 되니까 200억 불의 축소에 따른 달러의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는 일본 기준으로는 굉장히 완만하게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하에 잠시 급락했었다가 추세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만 재차 제자리로 돌아온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것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FOMC가 45일 단위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8번 열리는 이유가 45일 단위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일 단위로 계속 돌아갈 때마다 100억 불씩 줄여서 올해 말에 전체 다 줄이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달러는 방향 자체는 좀 느릴 수 있어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느릴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달러의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 강도보다는 유로화의 약세가 좀 더 가파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유로화는 최근에 단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유로화의 급락은 결국은 최근에 유로존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물가가 디플레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이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 디플레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물가의 상승분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 내수 물가에 좌우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주요 수입품들의 물가, 이 수입 물가가 중요한데 이 수입 물가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파는 국가에서 또 가격 조절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제품이 가격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도 원화가 약세를 보여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 물가 자체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로화의 강세 분위기 속에서 물가의 압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유로존 입장에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보다 더 위험한 게 디플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이 나오면서 유로 인덱스는 실제로 달러의 흐름보다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올 유로존 22회의, BOE 회의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옵션 가격인데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값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사람들이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그 기대값인데 그 기대값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의미고요. 이 변동성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포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직 절대 레벨로 봤을 때 한 20 정도의 라인은 넘어야 시스템적인 리스크, 즉 오랫동안 경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한 1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아직도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이 혹은 미국 시장도 한 번 더 레벨 다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림으로는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만 캐나디안 달러라든지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도 모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었고요. 미국 채권 수익률은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약간 채권 시장을 선호하는 듯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이 테이퍼링의 연속, 2달 연속의 축소는 시장의 일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달러나 엔화가 선호되는 그런 모습을 금융시장 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 그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좀 환율 시장도 좀 급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45일마다 회의가 열리고 또 그때마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정책 기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FRB의 정책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방향을 틀게 되면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림을 보시면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 하락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장기간 금리를 내려서 내린 금리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경기를 좀 살아나는 듯 하니까 바로 경기를 또 그 금리를 끌어올렸는데요. 금리를 끌어올리는 기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 인하와 장기 금리 상승이 항상 동반해서 나타났고요. 2007년도에 높은 금리 수준 유지되다가 다시 한번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계속 낮춰갔습니다만 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두 번의 금융 충격 때문에 계속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장기 저금리가 비이성적으로 길게 유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금리도 정상화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책을 틀었는데 당장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 비이성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정책,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푼 돈들을 서서히 걷어들이는 정책, 단계적으로 걷어들이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15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금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결국은 FRB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가속화를 할 것인지 감속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거든요. 미리 이제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정책을 변화시킬 거다라고 시장에 알려준 것인데 그것이 물가 기준으로는 2.5% 정도, 그리고 실업률 기준으로는 6.5% 정도입니다. 지금 실업률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졌을 경우에 금리까지 인상하진 않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은 여전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일러 준칙을 살펴본다면 테일러 준칙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장률, 실질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한 적정 금리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경기에 인플레 압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면 그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통화 긴축을 하는 것이 맞고요. 테일러 준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인플레 압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일러 준칙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난달서부터 테일러 준칙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플러스 수치가 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머징 마켓이 무슨 난리가 나든 미국 내에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테일러 준칙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앞으로 인플레가 빨라질 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의 축소 정책들을 계획대로 쭉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의 모 연준위원회 얘기를 보자면 연준이 세계 중앙은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일러 준칙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물가의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한 현재 구간에서 해외 시장들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걷어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올해 내에 아마도 연준이 지금까지 뿌렸던 헬리콥터에서 뿌렸던 돈은 전부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좀 이머징 국가들은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또 신흥국 쇼크가 있었는데 이 이머징 국가들의 타격은 좀 더 거세질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해외로 나가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는지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나서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실선은 FED 자산, 즉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지난 2008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연준 자산의 늘어나는 강도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같이 늘었느냐? 이머징 마켓의 본드 플로우, 즉 채권 플로우도 같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반드시 FED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쪽 돈을 샀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머징 채권을 샀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머징 마켓의 채권도 그동안 많이 산 거죠. 그러면 이게 줄어들게 되면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으면서 이쪽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풍부한 자금의 혜택을 누렸던 이머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경제 성장도 굉장히 가파랐고 또 좋아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국 돈이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머징 경기를 부양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렸습니다만 지금은 이머징 마켓 자체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동안 이머징 마켓의 성장의 주요한 근거였던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이머징 마켓에 대한 타격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주요 이머징 마켓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정부 부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GDP 평균 성장률도 비교적 낮은 국가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이런 국가들의 전반적인 타격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외환부채와 외환보유의 그 추이를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국가가 뭐 러시아라든지 폴란드,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움직임이 조금 부진해 보이는데 이런 국가들의 환율이 지난 주말 동안 또 많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품 통화와 함께 동유럽 통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외신의 분위기를 보자면 이번에 나타난 이머징 위기가 동유럽까지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타격은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외채가 이머징 국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도,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의 단기 외채가 많은데요. 단기 외채가 뭡니까? 1년 미만의 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 가치가 그 해당 국가들의 환율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그들이 갚아야 될 단기 부채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와 1달러당 2,000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로 갚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 2배로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속락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보통 30-40% 정도거든요. 속락한 것이 달러 대비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달러로 돈을 갚을 때 원래 자신들의 통화로 기준으로 하면 30-40%의 추가적인 부채를 진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고요. 또 경상수지도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보이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뭐 이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의 성장률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흥국 상황들 조금 좀 우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신흥국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강한 펀더멘탈 가지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역사적인 저점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앞으로 괜찮을까요? 일단 지난 주말에 거래된 미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펀드 ETF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레벨 다운을 했습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거래되다가 현재 이 정도 레벨까지 밀려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가격대에서 가격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손절하려는 사람도 많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레벨 다운은 된 가운데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현재 1900선 전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지수 기준으로의 낙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행 이자보다 몇 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크게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09년과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트가 뭐냐면요. 연초에 실적 추정한 것 대비해서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내포한 것인데요. 2009년과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예측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과소평가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1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났느냐? 과대 추정의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초에 실적 추정한 것보다 실제 결과물이 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레벨 다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07년, 8년, 9년에 우리나라의 주요 실적을 가져왔던 석유화학 업체들, 해운 업체들, 조선 업체들 이들의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레벨 다운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과소평가의 그 우려를 낳았던 것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고 그들 업체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 실적을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들 업체의 실적이 줄어들고 2011년, 12년부터 IT와 자동차의 실적도 좋아지긴 했지만 좋아지는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2013년도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또 현대차의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실적 추정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수출업체 대비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내수를 살리겠다.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책들이 시장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하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시장의 증시 자금이나 거래 대금의 수준을 보시면 가장 좋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즉 201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형 펀드, 고객 예탁금,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 수준으로 보면 모두 20%에서 40%가량의 하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탄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재 시장의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을 계속 압박했던 게 뭡니까?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속적인 약세로 혼자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최근에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엔화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즉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한국 주식에서 계속 돈을 뺐던 액티브 펀드들, 즉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으로 조금은 되돌아올 가능성 혹은 매도를 줄일 가능성 정도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월초에 경제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CB,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올 미국의 실업률, 이런 것들의 결과물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 보자면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예를 들어서 ECB 쪽에서 기대했던 재료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1920에서 10선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해봐야 전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1900선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빠른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 만큼 우리의 전략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서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 혹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유틸리티, 음식료, 그 다음에 유통 업종의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 이 두 가지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이미 뭐 연휴 이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아직도 필요하다. 적어도 외국인들의 시각이 확실하게 바뀌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되 굳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낙폭과대주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그 다음에
이런 뭐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고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결정에 따른 글로벌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증시, 또 이어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IT 업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IT 업체 레노버가 바로 구글에게서 모토로라를 인수했는데요. 좀 IT 업계 글로벌 IT 업계에 좀 큰 이슈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레노버가 M&A로 좀 역사를 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M&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또 M&A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 IT 업계가 과거 한국에 해왔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IT도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뭐 주로 조립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개발들은 서서히 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해외 업체에 대비해서 가장 달리는 것이 결국은 브랜드력이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첼시라고 하는 명문 구단의 앞 로고에 삼성 로고가 박혀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레버쿠젠에 또 LG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슈퍼볼에 단 1분이라도 광고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디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과거에는 일본이었다면 일본에서 한국이 혼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서서히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JT라든지 레노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해외 쪽과의 그 범위, 그러니까 프로모션 범위라든지 아니면 광고의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레노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앵커 앞에 있는 컴퓨터의 브랜드를 보십시오. 레노버거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태블릿입니다.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태블릿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노버라고 하는 업체가 과거에는 가격 메리트만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PC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IBM에서 개인 PC 부분을 가져간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각종 제품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확보를 했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LG 컴퓨터나 삼성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도 동일한 사양 대비 가격은 절반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좀 이렇게 많이 폄하를 해서 중국 제품, 안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격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부품을 썼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침투율은 중국 제품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레노버 같은 경우가 이 M&A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는 IBM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하드웨어 부분이 서버였거든요. 그러니까 IBM이 원래 뭐 PC부터 서버, 그다음에 IT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팔았던 것이 수익성이 떨어졌던 개인용 PC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최근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서버용, 그나마 이제 대용량 서버 같은 경우에 수익이 좀 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레노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모토로라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기존의 PC 사업부에서 이제는 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사업부, 서버 사업부, 모토로라 같은 고급 브랜드 사업부처럼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홍콩의 항생 종합지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레노버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모토로라 인수하고 나서는 8%가량 빠졌죠.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노버가 최근에 주요 IT 기업들 중에서는 공격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은 힘들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커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맞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레노버가 현재 이런 양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노버의 M&A가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 이 히딩크 감독의 얘기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지금 블랙베리 인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블랙베리 인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냐, LG전자냐, 노키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자꾸 중국 얘기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하웨이가 인수할 거다. 또 최근 들어서는 레노버가 인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옛날에 하드웨어 업계의 강자들, 지금은 옛날엔 강자였지만 지금은 망해가는 그런 업체들을 중국 업체들이 흡수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IT 업계에 또 새로운 떠오르는 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노버의 강점과 또 향후 목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강점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가성비,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가격 대비 성능은 중국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서를 포함해서 지금 레노버, 그다음에 해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중국 업체들이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AS방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브랜드력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브랜드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토로라 같은 것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회는 중국을 비롯해서 그 중국 주변에 있는 주요 이머징 국가들, 인구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인도, 중국만 합쳐서 2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미얀마를 포함한 그 동남아, 인도 차이나 국가들 몇 개 국가만 합쳐도 한 2억 명 정도 인구가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면 3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럼 그쪽 인구만 포함해서도 거의 한 23억, 25억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그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커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노버라고 하는 중국 내 선도업체는 이번에 모토로라랑 합침으로써 삼성과 애플의 뒤를 잇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3위로 올라섰고요. PC는 글로벌 1위를, 부동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맞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들이 현재 레노버의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목표는 뭐냐면, PC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단 말이죠. 물론 중국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유율 기준으로는 1위에 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까지 좀 더 영역을 넓혀보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죠. 레노버, 중국 거, 나쁜 제품, 질 낮은 제품, 안 사.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레노버가 그렇게 이제 그 나쁜 인식을 받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고 불과 우리나라 내에서도 중국 휴대폰이라고 하면 굉장히 질 낮은 제품으로 써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써본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오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IT 전시회 가서 봤던 샤오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간 정도밖에 만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이나 애플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기술력으로 보면 큰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시각을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원화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부근의 지역에는 레노버 이름으로 팔고 그리고 모토로라 이름으로는 유럽과 미국에 판매를 하는 새로운 투자 전략.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은 모토로라 쪽으로 가고 로엔드 제품 쪽으로는 레노버 쪽으로 가는 이런 이원화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레노버라고 하는 업체가 하이엔드 쪽에서 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쪽에서 조금만 더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투자 자금만 제대로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이 전 세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PC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인데 이번에 모토로라 인수하면서 또 레노버의 상황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대폰 업계에서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레노버가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중국 업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레노버가 모토로라 인수해서 브랜드력, 일종의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했다면 중국 내에서 이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스마트폰만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지위에 있는 화웨이라든지 JT라든지 쿨패드 같은 업체들도 그럼 우리도 해외 업체 사버리자 이런 시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의 로컬 업체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잘 나가진 않지만 과거에는 화려했던 뭐 블랙베리 같은 업체들을 다시 또 중국 업체들이 인수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수준은 비슷해질 가능성. 그래서 그동안 삼성과 다른 제품들이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은 브랜드력과 함께 기술력 차이였거든요. 자금력 이런 것들의 차이였는데 그런 차이들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갤럭시 S 시리즈, LG의 G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별되는 하이엔드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성장이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은 로우엔드나 미드랜드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강력하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전략도 이제는 하이엔드도 가지만 하이엔드보다는 로우엔드, 미드랜드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로우엔드, 미드랜드의 원래 강자였던 이들이 모토로라의 몇 개 좋은 기술들까지 가져와서 더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이 미드랜드 시장에서의 경쟁은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받는 타격은 일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업력을 하이엔드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LG전자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왜 이렇게 빠지나 했더니 결국은 이 재료가 뭐 시장의 사람들, 뭐 흔히 얘기하는 선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노출된 재료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 지금 신저가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저가에서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추가 하락은 아마 이제 신저가 부근에선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려봐야 뭐 5%에서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LG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의 핵심은 그런 반등 시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중국 업체에 계속 따라잡히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휴대폰 부분에서는 영원히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G전자는 반등 시 뭐 전량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절반 정도까지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격하면서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으냐?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빼놓고 쓸 수 없는 핵심 제품들. 대표적으로 애플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빼고 지금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으로 삼성 쪽에서도 미드랜드, 로우엔드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해서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LG 디스플레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혜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여전히 괜찮은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의 60-70%를 차지했던 휴대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5 같은 신모델이 나왔을 때 과연 과거와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보되 부품 쪽에서는 누구나 써야 되고 쓸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가 탑픽, 그 다음이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CJ 헬로비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CJ 헬로비전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작년부터 좀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적인 신고가의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CJ 헬로비전 4분기 실적은 부진한데 이렇게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쪽에서 추가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업계나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더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발휘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의 질적인 지표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 방송 가입자 추이는 뭔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디지털로 전환해야 실제로 아날로그로 머물렀을 때보다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이익이 2배가량 늘어나는데요. 이것도 지금 꺾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쭉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의 양적인 부분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 양적인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은 M&A 때문입니다. 계속 SO를 인수해 나가면서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지만 수익성 자체는 제한적인 양상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송 ARPU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입자당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가 아날로그도 정체, 현재 디지털도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값도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질적 지표들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을 내야 이 종목의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과연 왜 올라가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은 지역가입자를 받는 S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SO가 개별 SO도 있고요. MSO라고 해서 여러 개가 합쳐진 좀 큰 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O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J 헬로비전,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게 CNM, 기남방송 이런 여러 가지가 한빛방송 이런 것들이 뭉쳐갖고 이제 CNM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이 HCN이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SO가 뭉친 그룹들, 이런 MSO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MSO 같은 경우가 좀 더 브랜드력이 높아서 디지털 전환율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별 SO의 디지털 전환율은 현재 아직 20%가량도 못 이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개별 SO들은 점점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나가면 없어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할 뻔한 것들을 점점 MSO에서 흡수합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적인 증가가 현재 CJ 헬로비전의 주가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추이가 그대로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CJ 헬로비전이 가장 공격적으로 누적 순증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SO 같은 경우도 현재 HCN을 포함해서 대부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탄력적인 증가는 CJ 헬로비전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SO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양적인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현재 정책적인 부분, 정부에서 규제를 조금 풀면서 케이블이 좀 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운다고 하는 게 이 통신업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M&A를 통해서 가입자 수를 늘린다든지 다른 가입자를 뺏어오는 그런 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질적인 성장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좀 양적인 팽창이 지속될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있을까요? 네, 일단 양적으로 이제 계속 덩치를 키우고 있는 부분과 함께 질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CJ 이 헬로비전의 사업 부분들을 보시면 가장 큰 것은 물론 방송입니다. 방송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세 가지 사업들, 초고속 인터넷 쪽이라든지 VoIP라든지 MVNO,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적자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적자 산업들이 서서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요 부분들도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BEP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달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적자 사업들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냈던 적자들이 흑자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적자만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201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가 작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신사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쪽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 자금들이 투자 자금들이 쓰이다 보니까 결국 수익성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자한 돈에 BEP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 비용을 감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한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그동안 인수했던 영동방송을 포함한 개별 SO들의 전반적인 흐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동방송의 영업이익이 인수 전과 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인수 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존에 가져갔던 것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흐름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 MSO의 영업이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쇼핑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수수료, 방송 이제 이 일종의 수수료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가 개별 SO가 30만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받는 것보다 MSO가 한 600만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통 크기 협상에서 받아오는 게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상료가 바뀌어지면서 수익성이 단숨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영동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인수한 강원도 쪽의 여러 가지 방송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도 만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과거 대비해선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상황입니다만, 홈초이스라고 해서 이 케이블 업계가 공동 출자한 VOD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케이블 TV라든지 IPTV를 이용해서 VOD를 보는 횟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극장에 이제 가기가 꺼려지신다든지 아니면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조금 비싸지만 편하게 자기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4D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음향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TV 화면으로 보면 극장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VOD 쪽의 전반적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 금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익의 질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종목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미디어 업종 평균보다는 당연히 싸게 거래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양적인 증가 효과, 질적으로도 일부 증가 효과가 2014년도부터 나타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을 해본다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신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만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에서의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선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물론 좋겠죠. 이 종목의 최근에 주가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컴캐스트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 업계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연일 신고가거든요. 근데 컴캐스트도 미국 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지금 위성TV가 점점 역할을 크게 나타내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IP 기반, 즉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TV 사업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케이블 사업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컴캐스트는 계속 이익도 늘고 있고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M&A였거든요. 그러니까 컴캐스트는 지역의 조그만 SO들을 계속 흡수합병해 나가면서 가입자 수도 키우고 이익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비슷한 그림을 지금 CJ 헬로비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디어 업종 평균 정도의 20배 정도 수준까지는 못 오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한 17배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올해 정도의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25,000원 내외 정도가 적절한 이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1900선에서 2100선 사이로 오가는 박스권 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전제 하에서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조정 시에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목표 가격은 미디어 평균 PR보다 조금 더 할인된 17배 정도를 목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CJ 헬로비전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지만 정말 실적 모멘텀과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